부동산 가격은 왜 오르고 내릴까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의 의지와 그에 따른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필요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왜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지 정부의 의지와 정책을 모르고 부동산 투자하시면 항상 막차 타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마다 펼쳐진 정책과 그 영향을 통해 실패 없는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201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도 이명박 정부 이전에 참여정부 시대에 택지정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택지정이 많다 보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의 침체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지정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신규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의구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미분양 주택 중에서 준공이 미분양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17,000호, 2011년도에 43,000호가 됩니다. 2010년도 1월 시점에 보면 전체 미분양은 11만 9천 세대가 됩니다. 준공 이후의 미분양도 48,469세대입니다. 특히 준공 이후의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으로 많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준공 이후의 미분양은 다소 줄었습니다. 24년 3월에 전체 미분양은 6만 4천 세대이며 준공 이후의 미분양은 12,000세대가 됩니다. 2010년도와 비교하면 다소 줄어 있지만 최근에 준공 이후의 미분양도 꽤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준공 이후에 미분양도 많은 상태이지만 이명박 정부 시대인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보금자리 주택 150만 채를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분양으로 70만 세대 그리고 임대로 80만 세대를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공분양이고 임대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전략하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집은 푸어의 상징이 됩니다. 집을 사면 막 웃는 그런 시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 시점이 하우스 푸어가 가장 강하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4월 1일 대책을 살펴보게 되면 보금자리 주택 분양형 70만 호를 20만 호로 축소를 하게 됩니다. 이 20만 호 축소가 결국은 공급 계획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해마다 7만 호씩 공급을 해서 10년 동안 70만 호 공급을 하기로 했었는데 벌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21만 호가 공급이 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살려야 된다는 신념하에 빚내서 집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내가 부자라고 인식을 하고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하에 부동산 살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면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이라서 부동산을 통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대책이 많이 나왔던 시점입니다. 2014년 7월 24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LTV 50%에서 70%로 DTI 50%에서 60%로 완화시켜주면서 대출을 좀 더 쉽게 해주게 됩니다. 2014년 9월 1일 대책으로서는 공급을 축소시키고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즉 수요는 많고 공급이 없음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를 주장하고 신규 택지 지정은 더 이상 없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택지개발 촉진법은 여야 대립으로 무산이 되게 됩니다. 재건축 연한을 축소를 시킵니다.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를 시키면서 재건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재건축은 공급이냐 수요냐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재건축은 공급보다는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집을 부수게 되면 이주 수요가 생길 것입니다. 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새로 집을 짓는 데는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재건축을 해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는 약 30% 정도가 되고, 나머지 70%는 조합원들이 갖고 가기 때문에 공급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완화를 하게 됩니다. 결국 임대주택 짓는 비율을 줄여줌으로 해서 시공사에 이득이 생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자본들 입장에서도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2017년도까지는 신도시 공급이 없는 것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신축 공급의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검사 평가 항목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검사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까지 살펴보게 되면 설비 노후도와 비용 편익은 어떤 정부든지 막론하고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구조 안전성과 주거 환경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살펴보시게 되면 구조 안전성이 45%, 50%입니다. 주거 환경은 10%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일 때는 구조 안전성이 20%, 주거 환경 비중이 40%로 정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구조 안전성이 30%, 주거 환경이 30%로 비중을 똑같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 환경을 살펴보면 주차가 어렵거나 층간 소음이 심하거나 에너지 효율이 낮거나 노약자 생활개선 등이 어려운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진단검사 참여정부에서는 통과율이 10%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과율이 90%였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정책 중에 핵심을 살펴보면 신도시는 더 이상 없고 택지 지점도 없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유일한 신규주택 공급수단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대출을 완화해주고 다주택자 중과세가 폐지가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가 되면서 부동산 규제 대책을 확 풀어주게 됩니다. 2015년 4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면서 매수 수요를 증가를 시켜서 결국은 공급보다는 수요를 늘리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 흐름 중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나왔던 정책들 위주로 살펴보았는데, 내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정책들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내일 나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볼 테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